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네, 취재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이동관 특보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맹현균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이제 장예찬 국민의힘 네. 청년 최고위원과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의혹들도 대부분 해소됐다고 이렇게 보고 예. 있네요. 오늘 기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실 이번 주 내내 계속 그 이동관 특보가 언제 임명되는지 출근하면은 가장 먼저 물어보는 약간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늦어도 이번 주에는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사실 뭐 크게 놀라진 않았고, 근데 다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언론에 이미 좀 이름이 거론이 됐고 2달 정도가 지났는데 그 말은 사실상 1차 청문회 검증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논란이 많이 제기됐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부분,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실은 이 언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다.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소감을 발표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소감만 짧게 발표했는데 한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한다고 할까요? 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 각국 정부, 시민단체가 모두 그 대응에 골몰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언론 환경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BBC 인터내셔널 같은 공영방송이 필요하다. 근데 공영방송 있는데 이미 KBS가 예. 있는데 KBS는 공영방송이라고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또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방송이 필요하다. 여기엔 진보 보수 여야가 없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짧은 예. 소감이었지만 비판 언론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도 그냥 언론과 비판 언론을 좀 구분짓는 듯한 느낌도 받았어요. 이 어떻게 부분도 보면 또 이분법적인 사고로 볼 수도 있는. 맞습니다. 음성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 부탁드리고, 또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또 비판에 겸하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언론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겠다도 아니고, 비판 언론이라고 규정한 거는 쟤네는 우리가 뭘 하든지 비판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네. 언론은 특정 사안별로 취재하는 기자들도 다르고 그렇죠. 그 사안에 따라서 어떤 걸 결정을 하는 구조잖아요. 잘 아실 텐데 약간 그런 얘기를 한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요. 다행인 건 귀를 기울이겠다고 한 부분인데 얼마나 예. 귀를 기울일 것인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야당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반발했습니다. MB 방송장악 설계자를 방통위원장에 앉히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방송장악 시즌2다. 불통선언이다. 이런 비판들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원장을 통해서 좀 방송을 정권의 앵무새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사찰을 주도한 인물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앞서서 지난 2달 동안 제기됐던 여러 의혹과 논란들 아주 말끔하게 다 해소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물론 반론을 했으니까 방금 장예찬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그 피해자는 사실 더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예. 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야당에서는 방통위원장은커녕 지금 대외협력 특보 자리도 내놔야 할 판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단단히 준비하겠다, 이런 좀 의지를 다지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조금 내용을 짚어보면은, 그러니까 정부 실세가 학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학폭 사건을 좀 무마하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오늘 YTN 좀 예. 보도가 있었죠. 그리고 또 MB 정부에서 공영방송에 대해서 장악 시도를 했던 곳이 국정원과 당시 그 청와대 홍보수석실인데, 그때 홍보수석이었으니까요. 네. 이런 정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를 지휘했던 게 다름 아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지금
방통위원장에 앉히는 거는 당시 그 신념과는 상관없는 거냐. 당시에 그렇게 수사를 했으면서도 이렇게 방송 장악을 또 시도하는 거면은 무조건 정치적 승리가 중요한 것이냐 이런 비판도 예. 나오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YTN 보도에 따르면은 이동관 후보자가 2012년 5월에 그 아들의 학폭 사건이 교직원 회의에서 거론되고 전학 위기가 놓였을 때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학 가서 시험 보면 좀 불리할 수 있으니까 전학은 시험 본 다음에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학부모라면 있기 힘든 일입니다. 감히 그런 얘기를 상상도 예, 못하죠. 이사장 번호도 예. 모를 테고요. 그쵸. 어디 이렇게 감히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에 대해서 그 김승유 전 하나고 이사장이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고스란히 기사에 담겼고요. 다만 그 이 후보자의 아들은 바로 전학을 가서 결과적으로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덧붙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외압으로 느끼진 않았다고도 했는데요. 이 문제도 좀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좀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좀 분위기를 보면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어려워 보이죠. 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은 오늘 통일부 장관 임명한 것처럼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른 의혹들도 앞으로 계속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참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방송 장악 시도를 했던 부분을 윤 대통령이 수사를 했다가 지금은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했다는 부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직접 수사하셨던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진영에 관계없이 좀 공정하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다. 여기서도 이런 얘기들을 공정이 하더라고요. 나오나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좀 구성이나 이런 거 변화가 좀 생길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여지나요? 일단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잖아요. 그래서 위원장하고 위원 4명이 있는데 양쪽에서 이제 2사람씩 추천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3인 체제입니다. 김효재 위원, 이상임 위원이 있고 또 김현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야당에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고 국회에선 절차가 끝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됐었기 때문에 3인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어 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김현 위원이 그 3명 체제에서는 2대1 구도기 때문에 전혀 주장을 펼칠 수 없었다 이런 불만을 얘기하기도 했고요. 예. 그 사이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고 KBS 이사장 해임 건이 좀 진행이 됐고요. 이런 걸 보면은 이 방통위가 원래 애초에는 합의제 기구로 출범을 했던 건데 그 합의제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 뭐 일부러 임명 안 하고 있는 부분, 근데 방통위원장 면직시킨 부분 다 좀 개입이 들어간 걸로 볼 수 있지 않을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김현 위원과 김효재 위원의 임기가 23일까지입니다. 예. 이동관 후보자가 들어오면은 2사람만 남게 되거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이상인 위원 이 2사람만으로도 회의를 열 수 있고 의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설마 그렇게 운영이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최민희 전 의원이 임명돼도 사실 구도가 다시 뭐 야당 추천목 2사람을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야당에서는 방송 장악을 좀 막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바에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을 누구를 임명하느냐 여기에서 또 공정성 논란이 갈라지니까. 계속 발생하니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김영우 통일부 장관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된 예. 거예요. 그 사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15번째고요. 지난 21일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민주당은 적대적 대북관 그리고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었고요. 그러자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도 안 했어요. 재송부 요청을 바로 했어요. 이게 고민 시간이 사실 좀 있거든요. 예.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고민하는 뉘앙스를 보일 때도 있긴 한데 이번에는 바로 재송부 요청을 했고 그 시한이 끝나자마자 오늘 바로 또 임명을 재가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김 장관이 임명된 오늘 통일부는 좀 변화에 직면했는데 80명 정도의 인력을 재편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구체적으로는 교류협력국, 남북회담본부,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을 통폐합할 방침입니다. 정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에요. 네, 이 조직들을 통합을 해서 전담기구, 별도의 전담기구가 생기고요. 그 과정에서 인원이 80명 정도 줄어들 수 있다. 대신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신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통일부 역할이 많이 축소된 분위기를 예.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좀 반대되는 측면인 것 같은 게 윤 대통령이 보훈 관련 일정은 또 유독 많이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제 국군 전사자 7인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죠. 네. 그리고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가족과 함께 맞이하는 행사가 있었고, 또 어제는 그 유엔군 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까지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념식 전에는 유엔 기념공원을 참배하기도 했고요.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보훈만큼은 진짜 진심이다, 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훈처도 보훈부로 격상을 예. 하고. 근데 뭐 이거는 여야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목숨 바쳐서 좀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거는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요. 예. 다만 이런 아픔들이 우리가 기리는 분들은 결국에는 전쟁에 의해서 좀 피해를 보고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유해 봉환식에서도 고 최임락 일병의 동생이 공항에 나와서 형님 이제 쉬십시오. 8살 때 헤어진 형님이 유해가 돼서 돌아온 거니까요. 그래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정치 지도자라면은 이런 아픔들을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평화와 남북 대화에도 대통령이 좀 진심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됐고요. 또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도 바로 그런 얘기였고, 또 네. 명동 대성당에 찾아온 신자들, 그리고 그 교황청에서 한국에 날아와서 미사를 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를 대신 전한 유흥식 추기경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끝으로 그 유해 봉환 직전에 그 공군 특별 수송기 조종사의 육성을 좀 준비했거든요. 예. 요거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최임락 일병님을 포함한 7분의 호국 영웅이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지키고자 하셨던 숭고한 가치, 이제는 저희가 지켜나가겠습니다. 최임락 일병님, 저희 항공기는 현재 최임락 일병님이 태어나고 성장한 울산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향 울산은 73년 동안 많이 변했지만 고국으로 모시고자 하는 저희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필승! 그 아리랑 BGM이 깔린 게 또 마음이 울컥해지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취재파의 맹현균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